밑바닥에서 맺어진 인연. 옛날 한양 변두리에 젊은 총각 민호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본래 명문 양반 가문의 자제였으나 아버지 윤경진 대감이 모함을 받아 영모에 휘말리며 귀양을 갖고 가문은 몰락하고 모든 재산은 몰수계였지요. 민호는 변두리에 작은 초가를 얻어 병든 어머니를 모시며 간신히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장사 다녀오겠습니다. 아이고, 얘야, 그리 귀하게 자란 내가 장사하느라 고생이 많구나. 헌데 장사가 잘 되지 않아 걱정이구나. 너무 걱정 마셔요, 어머니. 서당께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했어요. 그러니 저도 언젠가는 장사로 성공할 것이에요. 민호는 몸이 아픈 어머니를 위해 체면과 자존심을 모두 버리고 종이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양반의 자제로서 글과 붓에 익숙했기에 책이나 서신에 쓰는 청나라에서 수입해온 고급 종이를 떼어 파는 것이 그나마 익숙할 거라 생각했지요. 그러나 처음 해보는 장사이다 보니 열흘이 되도록 겨우 종이 한 묶음밖에 팔지 못했습니다. 상단에서 외상으로 가져온 종이 10다발에 9다발은 그대로 남아있었고 내일이면 그 종이값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 민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이런 종이도 제대로 팔지 못한다면 앞으로 어머님은 무슨 수를 모신단 말인가. 민호는 자신의 처지보다 어머니 걱정이 앞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종이다발을 짊어진 채 절박한 심정으로 장터를 향했습니다. 그는 극도로 긴장하고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장터 입구, 돌다리 끝자락에 웬 초라한 행색의 처녀가 돗자리를 펴고 점을 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녀의 눈빛은 맑고 예리했으나 양쪽 막대기를 이어 걸어놓은 점집을 알리는 오늘 내 점괘는 신통방통, 복채는 운수대통, 글씨는 삐뚤삐뚤하여 보기에 무척이나 우스꽝스러웠습니다. 참나, 글을 쓴 게 아니라 그렸곤 그렸어. 발가락으로 써도 저보다는 낫겠다. 장사가 안 되어 잔뜩 주눅 들어있던 민호는 자신도 모르게 이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도사처녀 나현이 일침을 했습니다. 아니, 글을 발가락으로 썼든 발뒤꿈치로 썼든 무슨 상관이요? 무슨 뜻인지 알아만 보면 되지. 민호가 받아치길. 호라, 글솜씨는 형편없으면서 입은 아주 그냥 제대로 살아있네. 나현이, 아니 이자가 지금 누구 장사 망치려 작정한 것이요. 어서 저리 썩 꺼지지 못하오. 민호는 삐뚤어진 글을 보고는 누가 처자에게 점을 치겠소. 내 신경섯에 좀 써줄까 했는데 처자 하는 꼬락서니를 보니 틀렸군 틀렸어. 글을 써줄 의사가 있다는 말에 나현이 갑자기 차분해졌습니다. 글을 잘 쓰시오? 아 그래? 내가 가장 잘하는 일이 글 쓰는 일이오. 그럼 내 표지판을 근사하게 써줄 수 있겠어요? 좀 전까지는 잡아먹을 듯 덤비더니만 갑자기 왜 이렇게 상냥해진 것이오? 아니 그야 그때는 싸우는 상황이었고 지금은 거래하는 상황이 아니오. 그녀 특유의 분위기 파악에 머리가 재빨리 돌아가는 것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하고 거래하자는 것이오. 그럼 맨입으로는 안 되지. 글을 써주면 내게 무엇을 줄 거요? 나현이, 오늘은 나도 첫 개업이라 막걸리 한 뚝배기 어떠소? 막걸리 한 뚝배기라. 언제부터 내 글이 탁주 한 사발로 전락했단 말인가? 이에 나연이, 허참, 아직 계시도 못했는데 나는 크게 인심 쓴 것이요. 술 한 뚝배기가 부족하면 공짜로 점도 한번 봐주겠소? 점이라. 보아하니 꼬락서니가 어디서 주워들은 것으로 점쟁이 흉내나 내는 것은 아니요? 그는 의부로 이직거리며 나현의 속을 북북 긁어놓고 있었습니다. 순간 또 잔머리가 비상하게 빨리 돌아가는 나현이 싫으면 관두쇼 하자 민호가 좋다 그래 한번 속는 셈 치고 점 한번 봐주겠소. 나현 돗자리 앞에 정조하고 앉았습니다. 잠시 손 좀 내보시오. 나현은 민호의 손을 잡고 손금을 본 후 그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당신 내일이면 이 장터에서 쫓겨날 팔자요. 뭐라고? 아니 내가 쫓겨난다니 그게 무슨 말요? 당신이 외상으로 가져온 종이를 제때 팔지 못하니 상단 점주는 당신을 더 이상 쓸모없다 생각할 것이오. 나현의 말은 귀신같이 정확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찌하면 좋겠소? 내 말에 관심이 가시오. 그럼 내 표지판부터 싸우시오. 서로 하나씩 주고받는 것이 상도덕 아니오. 민호는 급히 달려가 나무판을 구해 표지판에 글을
깔끔하게 써왔습니다. 보아하니 글솜씨 하나는 예술이구려. 이런 솜씨면 먹고 사는 것은 문제없겠소이다. 나현은 만족하며 칭찬했습니다. 이제 아셨어? 내가 글솜씨 하나는 명필이요. 그런데 어찌하면 내가 나의 글솜씨로 먹고 살 수 있는 것이요? 나현이 주저리 읊어댑니다. 먼저 종이 장사는 버려야 하오. 종이와 당신은 연대가 맞지 않어. 그렇다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그건 그렇고 아침도 못 먹었는데 배가 고프구려. 마음이 조급해진 민호는 주머니 속 마지막 남은 한 양을 가지고 나현을 국밥집에 데려갔습니다. 비록 사소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나현 자신이 탁주를 사준다는 제안을 해놓고 그녀의 영악한 눈치가 상황을 역전시켜 오히려 민호가 글을 써서 간판을 만들어 온 다음 국밥까지 사게 만드는 솜씨는 곧 있을 동업 첫날 돈 버는 방법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습니다. 탁주를 사는 것을 뒤로 한 채 국밥을 개눈 감듯이 먹어치운 헤라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첫 손님이라도 받았더라면 당신한테 탁주 한 뚝배기 사줬을 텐데 보다시피 아직 개시 마수거리가 당신이라서. 됐어. 자, 이제 말해주시오. 나는 무엇을 하면 되겠소? 나현이 당신은 그저 나만 따라다니면 돼요. 사주쟁이는 손님의 눈빛에서 감을 잡고 입으로 끄집어내게 하고 귀로 들은 것을 한테 엮어내어 확률 높은 점괘를 만들어내지요. 그러니 눈치가 빠른 나는 잽싼 두뇌 회전과 오감으로 장사를 하고 주변 분위기 파악에 반박자가 늦어 어리바리한 그쪽은 부적을 그리는 붓쟁이를 하면 되는 것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나보고 그대의 따까리 하수인이 되라는 것이요. 목 따까리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고 그냥 동업이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요? 자신이 없어요? 내 소환과 당신 부치 만나면 하루 만에 100냥도 벌 수 있을 것이요. 민호는 하루에 100냥을 벌 수 있다는 말에 놀랐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니 나현의 말대로 안 돼도 손해볼 것은 없었습니다. 나현은 단 조건이 있어. 열흘 지나 1000냥이 모이면 나와 혼인해 주시오. 아니, 혼인이라니? 우리는 만난 지 2시즌도 안 되었소. 어떻게 혼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말이오? 싫으면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는 없었던 걸로 합시다. 그럼 잘 가시오. 처녀가 돌아서 가려 하자 민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이번에도 민호의 속마음까지 이미 다 읽은 나현이 또 선수를 쳐서 민호를 꼼짝없이 나현의 계획에 따라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아니, 누가 싫다 했소? 생각할 시간과 서로를 알아갈 시간이 필요하다 말하려던 참이었소. 허참, 이렇게 바쁜 시대에 생각은 무슨 생각이오? 이거다 싶으면 얼른 잡아야지. 민호는 잠시 생각하는 듯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좋소, 그렇게 하겠소. 속난 셈 치고 당신한테 한번 내 운명을 걸어보겠소. 처녀는 만족한 듯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잘 생각했소? 나는 나현이라 하오. 나현은 기방 출신으로 그녀의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 채 태어나서 그곳에서 자란 연호비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나현은 천성적으로 영특했고 IQ가 억수로 높은 어떤 선비가 눈치 빠르고 영특한 그녀의 어머나와 하룻밤 풋사랑으로 운 좋게 잉태되어 세상에 나왔고 인간의 속마음과 약점을 꿰뚫어보는 천재적인 관찰력을 타고났으며 어릴 때부터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하대를 받으며 자란 따달게 항상 자신의 안위를 보호하기 위해 눈치가 빠를 수밖에 없는 삶의 환경에서 자라났다. 그러다 어느 날 기방에 찾아든 도력이 높은 구척이 도사를 성심껏 잘 챙겨드리니 구척이 도사가 주역과 관상법의 핵심 내용을 잘 가르쳐 주어 뛰어난 영특함에 이어 통찰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쫓겨나듯 기방을 나와 난전한 귀퉁이에서 점집 돗자리를 깔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닌 민호와의 만남을 위한 그녀의 예지력을 실현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나는 민호라 하오. 본시 양반 가문의 자제였으나 가문이 몰락해 이 모양이오. 내 벌써 알아봤소. 양반이 아니고서야 그런 글씨체가 나올 리는 만무하지요. 그리고 당신은 내 서방이 될 팔자요. 나연이 말했습니다. 너무 그러지 마시오. 나도 생각이란 걸 할 줄 아는 사람이요. 그렇게 두 사람은 1000냥이라는 목표 아래 혼인을 건 계약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누런 천막을 치고 간판을 걸었습니다. 오늘 점괘는 신통방통 운수대통. 그 밑에는 작게 나이 25 미만은 출입금지라 적혀 있었습니다. 그 돈 버는 계략 한번 귀가 막히게 줬소.
민호가 툴툴거렸습니다. 그녀는 세상에서 돈은 어느 정도 있어도 내내 불안한 족속이 먼저 하셔? 나이는 찾는데 시집 장가도 못 가는 양반들과 또 하나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 주저앉기 직전의 사람들이지. 이들은 자신의 점을 치는데 돈을 아끼지 않소. 첫 손님으로 화려한 옷차림의 중년 부인이 들어왔는데 부잣집 늙은 대감의 애첩이 찾아왔습니다. 나연은 그녀의 관상과 손금을 보았습니다. 그 집 젊은 머슴과의 노란함, 에휴, 곧 들통날 팔자요. 여인의 동공이 커졌습니다. 들통나면 그녀는 끝장날 판이었지요. 그럼 어찌하면 좋겠소? 신장님의 힘을 빌려야지. 나의 기도발이 가득 들어간 부적을 몸에 지니면 신장님께서 당신을 보호해 줄 것이요. 운수대통을 보장한다고 하지 않았소? 부적은 얼마요? 열량이요. 우리 신장님은 차원이 다른 신장님이시니 싸구려 부적과는 비교하지 마시오. 기분 좋게 이 정도는 내셔야지요. 중년 부인은 열량을 내주었고 나연은 민호에게 지시했습니다. 이보시오. 처삼은 눈과 귀를 가려 들통나지 않는 부적이오. 알겠소. 지금 들어가오. 청내라 최고급 종이에 붉은 주사를 써서 신장님의 기운이 서리게 하시오. 민호가 글솜씨로 붉은 주사목 부적을 그려주자 단숨에 열량이 손에 들어왔습니다. 사실 부인이 숨긴 산에는 들통날 일이 없었지만 나연은 그녀의 마음 약점을 파고들어 돈을 번 것이었습니다. 허참 내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소. 앉은 자리에서 소피 한번 보는 시간에 열량을 벌다니 이리만 되면 천냥은 불가능한 일도 아닐 것 같소. 이제 내 말을 믿겠소? 장차 내 서방님, 나와 혼인할 준비는 하고 계시오. 그 후로도 손님은 끊이지 않았고 자루에는 엽전이 채워져 갔습니다. 민호는 부적을 그리느라 정신이 없었고 해가 질 무렵 엽전 자루를 확인해보니 놀랍게도 정확히 100냥이나 모여 있었습니다. 열량짜리 부적을 10개 팔았으니 딱 100냥이요. 열흘만 더하고 1000냥이 모이면 오호, 그럼 우리 그만 접읍시다. 서방님. 그로부터 열흘 뒤 1000냥이 가득 든 엽전 자루를 앞에 두고 마주 앉은 두 사람. 능력은 믿지만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오? 민호가 물었습니다. 나연은 진지하고 단호한 눈빛으로 민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 돈으로 상단을 인수할 것이오. 아니 장사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상단을 운영할 수 있겠소? 나연이 말했습니다. 내게 다 생각이 있어. 그리고 지금은 우리 혼인은 서로 약속만 하고 혼례는 추후에 올릴 것이오. 민호는 그녀의 비범함과 자신감에 매료되어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좋소, 약속하겠소. 다음 날 두 사람은 변두리 작은 상단으로 향했습니다. 나연은 수년째 적자에 허덕여 곧 망할 지경인 그 상단을 1000냥에 인수했습니다. 정말 이 상단을 살릴 수 있어? 나만 믿어보시오. 나연은 민호를 상단 창고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청나라에서 수입해온 최고급 종이가 수북히 쌓여 있으나 대형 상단에 밀려 팔리지 않은 재고였습니다. 바로 그것이요. 이 상단도 대형 상단과 경쟁력이 없어서 이렇게 쌓아놓고만 있어. 그런데 어째서 경쟁력 없는 종이를 이렇게나 많이 인수를 한 것이오? 앞으로 석 달만 지나면 종이값이 폭등할 것이오. 그리고 앞으로 3년간은 청나라 종이가 들어오질 못할 것이오. 그때가 되면 청나라 종이는 부르는 게 갑이오. 나연은 기방을 찾은 무역상들의 이야기에서 청나라에 큰 산불이 났다며 종이를 만드는 원료 공급이 차단되었다는 고급 정보를 미리 입수했던 것입니다. 민호는 나연을 믿고 상단을 재정비했습니다. 부서진 문짝을 고치고 상단명을 청운상회라 지었습니다. 푸른 구름처럼 멀리서 온 귀한 물품을 뜻하며 부귀와 출세의 상징을 담았습니다. 석 달 후 청나라에서 종이 원료가 수입되지 않자 시장의 종이값이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인들이 청운상회를 찾아와 종이를 구하려 했지만 나연은 절대 팔지 않았습니다. 대형 상단의 종이마저 모두 바닥나자 종이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10배, 20배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대형 상단의 대행수가 나연을 찾아왔습니다. 이곳에 아직도 종이가 많다 들었소. 내게 반을 넘겨주시오. 값은 10배로 치르리다. 나연이 받았습니다. 틀렸소. 값은 20배로 치러야 하오. 그리고 조건이 하나 있소. 2조 판서 대감의 비리장부를 내게 넘겨주시오. 나연의 단호함에 대행수는 모든 현 상황을 따져보고는 그대로 그녀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종이의 반을 대행수에게 넘겨주고 20배의 값과 함께 2조 판서의 비리장부를 나연에게 넘기는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장사판의 점뼈가 굵어온 대형 상단의 대행수가 20배나 되는 물건값을 치르고 자신의 권세줄인 2조 판서의 치부채까지 나연에게 갖다 바치고 난 후 자존심이 심히 구긴 그는 나연을 쓰러뜨릴 음모를 생각해냈습니다. 결국 김행수의 계략이 먹혀들었습니다.
관아에서는 청혼상회의 사재기 혐의와 함께 영모에 연루된 자의 아들을 고용했다는 명목으로 민호를 체포하라는 명이 내렸습니다. 관군들이 상단으로 들이닥쳤을 때 나연은 예상했다는 듯 침착했지만 눈빛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어서 피하시오. 나연이 민호를 다그쳤습니다. 내가 도망치면 당신 혼자 이 모든 위기를 어떻게 감당하려 하오? 나는 죄가 없소. 정당하게 재판을 받겠소. 지금은 때가 아니오. 도망치면 영원히 죄인이 될 것이오. 나연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잠시만 옥에 갇혀 계시오. 이 위기는 당신 가문의 명예 회복을 위한 마지막 과정일 것이오. 그리고 나연은 민호의 귓가에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두려워 마시오. 당신을 꺼낼 수단은 이미 준비해 두었소. 당신의 결백함이 종이처럼 깨끗하다는 것을 만천하에 보일 기회요. 민호는 나연의 비장함과 압도적인 자신감에 결국 순순히 관아에 끌려갔습니다. 나연은 민호가 투옥되자마자 이조 판서에게 장부 전체를 넘기지 않은 것을 천만다행으로 여겼습니다. 김행수가 관아의 포존들을 매수하여 민호를 모질게 다루려 했지만 민호는 양반의 자제로서의 기품을 잃지 않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버텼습니다. 나연은 민호의 투옥을 기회 삼아 그동안 준비했던 최후의 수를 던졌습니다. 그녀는 즉시 기방에 가장 친하고 믿을 만한 중마고우 수아 언니를 통해 비밀리에 한양에서 탐욕스런 조정 대신에 비리 증좌를 수집하고 있던 선비 출신의 암행관 채진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채진은 나연이 기방 여종 시절 발생 사건에서 누구보다도 눈치 빠르고 영특함에 대한 그녀의 지략을 높이 사왔던 유일한 후원자였습니다. 나연은 채진에게 극도로 희귀한 청나라 최고급 종이 한 장에 붉은 먹으로 쓴 기밀 문서를 전달했습니다. 그 문서는 청혼상회에 대한 김행수의 모함 증거, 김행수의 금난전권 남용 증거, 그리고 이조 판서의 비리 장부 사번까지 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금난전권의 설명을 간략하게 하자면 조선시대 시전 상인들이 특정 물품의 판매를 독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돈이 되는 일이라 항상 구설수가 따르는 권리였다. 나연, 쌀 사재기권과 민호의 투어권은 모두 김행수의 간악한 계략임을 알고 있다. 내가 돕겠다. 허나 이조 판서의 장부는 위험천만하다. 내 직위를 걸고 이 사건을 조사하겠다. 채진은 나현의 세세한 정보력에 경악했으며 그녀의 대의 명분, 즉 억울한 양반 가문 복권에도 동의했습니다. 나현은 마지막 후킹 카드를 꺼냈습니다. 암행관 나리, 김행수는 청혼상회를 사재기꾼으로 몰아 종이값을 폭등시키려 했습니다. 상단의 쌀은 대흉작이 들었을 때 백성들을 구하기 위한 것이지만 김행수는 그 쌀을 풀어 값싼 이문만 챙기려 할 것이요. 나리께서 김행수를 단죄해 주시면 청혼상회는 나리에게 종이와 먹을 평생 무상으로 공급하여 나리께서 나라를 위한 상소와 기록을 끊임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암행관 채진은 나현에게 받은 증거를 바탕으로 민호의 투옥 사건을 명분 삼아 김행수의 비리를 먼저 수사했습니다. 김행수는 관아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고 채진은 김행수가 금난전권을 악용해 시장 상인들을 괴롭히고 이익을 위해 청혼상회를 무너뜨리려 했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폭로했습니다. 나현 상단주의 예견대로 김행수는 이 종이가 귀해지자 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청혼상회의 사재기는 사익이 아닌 다가올 대흉작을 대비한 미래에 대한 투자이자 백성들을 위한 대비임을 밝힙니다. 사재기 혐의는 역모를 숨기려는 김행수의 모함일 뿐입니다. 김행수는 금난정권 남용과 상단에 대한 모함 혐의로 체포되었고 민호의 사재기 혐의는 자연히 풀렸습니다. 민호는 무죄로 옥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는 나연을 보자마자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연, 당신의 지혜는 하늘이 준 것이요. 김행수가 단죄되자 그렇게 날기던 김행수가 나현 상단주 앞에 힘없이 무너져버리는 것을 지켜본 이조 판사는 자신의 목숨을 구할 마지막 기회가 예지력과 추진력이 뛰어난 나연에게 남았음을 직감했습니다. 암행관이 사건을 파헤치는 와중에 자신의 비리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한 이조 판사는 옥에서 민호를 풀어주고 나현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나현은 옥에서 풀려난 민호를 만나기 위해 이조 판사를 찾아갔습니다.
나현에게 약점을 잡힌 이조 판사는 나현이 넘겨준 장부 사본을 근거로 윤경진 대감의 영모 사건을 재조사하라는 임금의 명을 받아내도록 미리 조정에 압력을 가했습니다. 나현 상단주, 이제 약속대로 그 장부의 나머지 절반을 주시오. 그리고 이 일은 완전히 잊어주시오. 이조 판서가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이조 판서 대감, 당신이 윤경진 대감의 누명을 벗기는 판결문을 가져오시는 순간 장부는 완전히 대감의 것이 될 것입니다. 제게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의 완수가 아닌 정의의 실현입니다. 이조 판서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리를 축소하는 대신 윤경진 대감이 김행수와 같은 탐관오리들에게 모함을 당했다는 진실된 판결문을 직접 작성해 임금께 올렸습니다. 며칠 후 이조 판서의 신복이 청운상회로 달려와 민호 아버지 윤경진 대감의 무고함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한다는 내용의 판결문을 전해왔습니다. 임금이 직접 지장을 찍은 문서였습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서 벅차오르는 감동에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나연은 약속대로 이조 판서에게 장부 원본을 돌려주고 민호에게 가장 해주고 싶었던 선물을 마침내 완성했습니다. 그해 가을 나연이 주역의 궤를 풀어 예견했던 대로 전국적인 대가뭄이 들었고 곡물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청운상회가 사들인 쌀은 한양의 모든 곡식을 합친 것보다 많았고 나현은 쌀을 풀어 굶주린 백성들에게는 무료로 나눠주며 백성들이 줄지어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청운상회에서 쌀을 나눠준대. 하늘이 우리를 도우신다. 사람들이 환호했다. 그날 하루 수천 대의 곡식이 풀렸고 한양에 굶주린 이들이 모두 따뜻한 밥을 먹었다. 해질 무렵 나연은 상단마당 한가운데 서서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이제야 내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구나. 민호가 다가와 어깨를 감쌌다. 사람들로부터 받은 칭송을 어진 임금님의 백성들을 아끼는 마음이 있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다며 치적을 임금님의 덕으로 돌리니 임금님은 나현 상단주에게 신분 면천이라는 큰 상을 내렸습니다. 청운상에는 단숨한 부자 상단이 아닌 천운을 움직이는 의로운 상단으로 거듭났습니다. 내 생에 당신을 만난 것은 천운이었어. 당신 덕분에 잃었던 아버지의 명예와 가문의 뿌리를 되찾았소. 나의 모든 것을 당신에게 걸겠소. 민호가 나연의 손을 잡으며 고백했습니다. 나도 당신을 만나 행복합니다. 당신의 맑은 마음과 나의 지혜가 만났으니 우리는 무엇이든 이룰 수 있을 것이오. 나연, 당신은 나의 가장 강력한 정보망이오.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두 사람은 명예를 되찾은 시댁의 부모님을 모시고 단란하고 성대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밤이 깊었다. 혼례가 끝난 상단에는 등불이 100여 개 넘게 켜져 있었다. 민호와 나연은 나란히 앉아 등불이 하늘로 오르는 것을 바라보았다. 서방님, 우리가 이룬 것이 참 많네요. 그래도 아직 남은 게 있어. 무엇이요? 글을 쓰는 일. 또 무슨 글을? 이제부터는 우리 후손에게 들려줄 이야기요. 가난 속에서도 사랑을 잃지 않은 두 사람의 이야기. 그녀가 웃었다. 그럼 그 이야기의 첫 줄은 이렇게 시작합시다. 어떻게요? 밑바닥에서 맺어진 인연. 민호는 붓을 들어 조용히 그 문장을 써내려갔다. 등불이 흔들리며 그 글씨를 비추었다. 민호는 비로소 몰락한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고 나연한 임금님의 포상 면천으로 천한 신분을 벗어나 한양의 최고의 상단 안주인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불어 등불이 모두 한 방향으로 기울었다. 견문지식, 아는 만큼 보이는 법. 나연이 정보를 통해 운명을 개척하고 사랑을 정취했듯이 지식과 통찰력이야말로 신분과 시대를 뛰어넘는 진정한 힘이었습니다.